여야가 이렇게 다투고 있는 사이에 이재명 대통령이 대표들을 좀 불러서 식사 좀 합시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이죠. 오는 8일에 이재명 대통령이 여야 대표와 함께 오찬을 하기로 한 건데요. 관련 영상 보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정 현안에 대한 허심탄회한 의견 교환을 위해 여야 대표와 회동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 12시 오찬을 겸해 대통령실에서 진행됩니다. 이번 회동은 특별한 어제를 정하지 않고 자유롭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오찬 회동 이후에는 대통령과 장동혁 당대표 간의 단독 회동도 이어질 예정입니다. 아무래도 우리 국민과 언론께서는 정청래 대표와 장동혁 대표께서 정말 악수를 하실 거냐 이런 질문들을 하실 텐데 아니 국민께서 다 지켜보시 기대하시는데 악수를 안 하시겠습니까? 장동혁 대표께서도 대통령을 만나시면 이런 말씀을 하시겠다라고 이미 언론에 말씀하신 것이 있어서 충분히 그런 대화를 하시게 될 것 같고 또 허심탄회한 논의를 위해서는 1대1 형식의 단독 회동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입장을 강조했고 결과적으로 대통령실에서 그런 입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입장은 없고 자연스러운 조우가 이어지게 될 것으로 봅니다. 세 분이 함께 만나는 첫 자리니까 좋은 결과가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우여곡절 끝에 이제 회동이 성사가 된 것 같습니다.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일단 다 함께 모여서 오찬을 먼저 하고 그 후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대통령이 따로 단독 회담을 하기로 한 거잖아요. 이제 대통령이 장동혁 대표가 요구했던 걸 어느 정도 들어준 셈이 된 건데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이재명 대통령으로서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은 이번 정기국회 아까 우리가 법사위 얘기를 했지만 극한적인 대립 상황이 불가피합니다. 네. 자, 그런데 대통령 입장에서는 민생도 챙겨야 되고요. 또 국익 관련된 외교 문제도 아직은 해결 안 된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그 사회적인 분위기, 여론이 국회 입법 충돌에만 가 있으면 사실은 국정 동력 여기에 상당히 어려워지는 측면이 있거든요. 결국은 중도라든지 합리적 보수까지 안고 어떤 대통령의 지지율을 끌어올려 놔야지 이 기간 동안에 국정 동력의 어떤 확보,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양극화된 어떤 정치가 아니라 그건 싸우는 건 싸우는 거지만 민생이나 국익과 관련해서는 머리를 맞대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 그리고 그 중심에 대통령실이 있겠다. 이걸 갖다가 표명한 거니까 결국은 지금 이제 취임 100일 여론조사 아직 100일 안 됐습니다만 63% 정도의 갤럽 여론조사가 나오고 있잖아요. 역대 대통령 중에 세 번째로 높은 지지율입니다. 좀 빠졌다가 요새 다시 오른 다시 거죠? 올랐어요. 그럼 결국은 이거를 갖다가 유지할 수 있는 동력이 필요한 거고 또 지난번 이제 미국 한미 정상회담 갔다 온 그 결과도 또 나눠야 되는 거고 또 싸울 땐 싸우더라도 민생을 위해서는 또 머리를 맞대는 모습도 국민한테 보여줘야 되는 거고 그 중심에 대통령이 있다라고 하는 거를 좀 큰 싸움 나기 전에 국민들한테 보여주고 또 싸우는 건 싸우는 거지만 대통령은 일하고 있다. 이런 모습을 각인시키기 위한 그런 당연히 저는 대통령이라면 그래야 된다고 봅니다.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국회가 싸우더라도 여야 대표들과 민생과 국익을 위해서 머리를 맞대는 모습을 보이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또 그걸 기반으로 해서 어떤 이재명 정부가 추구하고자 하는 경제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대책들도 필요하고 또 관련된 예산 또 협조도 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전임 정부하고는 난 다르다. 그리고 야당과 적극적으로 야당의 목소리를 듣고 또 협조를 구하겠다. 이런 자세에서 조건, 어떤 형식 이런 거에 구애받지 않고 폭넓게 포용하는 그런 자세로서 했기 때문에 저는 이번 그 대통령과 여야 대표 이런 회동이 이재명 정부로서는 굉장히 나쁠 일이 없다. 굉장히 좋은 효과로 선순환하는 그런 과정이 될 거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장성호 원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왜 대통령이 단독회담까지 받아들이면서까지 이 회동을 추진하려고 했을지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충분히 국민의힘 당대표를 만나면서 정치적인 이득을 얻을 수 있다.
어떤 정치적 이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야당 대표와 같이 하는 그림만 보면은 쌍끌이 전략이지 않습니까? 정청래 민주당은 투쟁을 하고 민주당이 추진했던 그동안에 거부권 행사했던 걸 모두가 지금 통과시킨 상태고, 그리고 대통령 입장에서는 포용적으로 가겠다, 그런 워딩이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입장에서는 야당 대표를 만나서 사진 찍으면 그걸로써 상당히 정치적 효과를 얻는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을 통해서 투쟁을 하겠다는 것은 결국은 지금 방송법, 노란봉투법, 노동법, 그리고 검찰개혁법, 뭐 공소청 중수청, 이런 것들이 지금 일사천리로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대통령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좀 다시 재개정하던가 중단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당에서 알아서 할 일이지, 대통령은 당에서 만들어준, 그리고 국회에서 만들어준 법을 통해서 국정을 국민을 위해서 잘 운영해 나가겠다. 그렇게 하면 야당으로서 얻는 것이 저는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의제와 조건이 없는 영수회담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장동혁 대표가 취임하고 이제 뭐 20일도 아직 안 됐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여야 영수회담,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을 화면을 통해서 보면은 당내에서 당의 어떤 대표로서 입지는 구축할 수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 성과가 없어서 국민의힘을 이재명 대통령이 둘러리 그리고 액세서리 정당으로 생각을 하고 성과가 없다면 과연 어떤 국민의힘의 지지층으로부터 상당히 심한 그런 비판을 받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뭐 이제 내일 영수회담이 열리지만 8일이죠, 모레. 예, 모레 열리지만 조건과 의제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저는 했으면 좋겠다. 그렇지 않으면 예. 뻔합니다. 뭐 당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여러 가지, 그리고 지금 뭐 노동법도 마찬가지로 유예기간 6개월이지만 6개월이 지나면 노조에서 소송을 마음껏 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노동자들한테 피해를 입는 거거든요. 예.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정청래 대표랑 상의를 하면 될 것이다. 그런 식으로 빠져나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것이 국민의 입장에서는 정말 좋은 기회가 될지 아니면 악수가 될지, 그거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의문을 갖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특별한 의제를 정하지 않고 이번에 자유롭게 좀 얘기를 하기로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의제가 없는 부분은 좀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어떤 얘기들이 좀 나올 거라고 보시나요? 그래서 의제가 한정적이기 때문에 야당 대표가 좀 불리할 것이라는 것, 저는 뭐 좀 견해가 다르고요. 사실 과거의 권위주의 시절에는 야당 대표가 네. 영수회담이라는 표현을 속에서 대통령을 만날 때 자꾸 대통령실에서 의제를 한정하자 했어요. 어떤 부분을 이야기하지 말자. 예. 왜냐하면 좀 직설적인 비판이 국민들이 알려져서 소위 권위주의 정부에 큰 타격을 받을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지금 민주주의 시대에 뭐 의제가 정한다 한들 야당 대표가 대통령 무서워서 말 못할 그런 시대도 아니고. 오히려 의제를 이렇게 열어놓는 게 더 좋은 거다는 오히려 열어놓는 것이 말씀이시죠? 야당 대표의 입장에서 보면은 예. 아니 뭐 한미 정상회담에서 또 성과도 물론 많았지만 또 야당의 시각에서는 지적할 부분이 좀 있겠죠. 뭐 굴욕 협상이다 또는 뭐 퍼주기다 네. 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야당이 지금까지 지적을 아주 과하게 해왔는데, 왜 그러면 그런 말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지적을 할 필요가 있고, 또 이번에 그 어제 조지아 사태, 예. 아니 지금 뭐 LG와 현대자동차 합작회사의 그 미 연방의 여러 관계 기관들이 다 합동으로 네. 거의 뭐 군사훈련, 군사작전 이상의 공포감을 줄 정도로 아주 심하게 이제 그렇게 체포를 해 갔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수 있겠죠. 또 이런 이야기를 또 야당 대표의 주장을 등에 업고 여당 대표나 또 대통령이 말 못할 이야기를 국민들에게 또 알림으로써 예. 대한민국의 트럼프 정부가 한국 기업에 대한 현지 진출하고 아주 과도하게 많은 달러를 지출하면서 현지 공장을 짓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느냐. 예. 물론 법적으로 또 이해가는 면이 없지는 않지만, 그러나 이건 너무 심하지 않느냐 하는 말을 야당 대표의 입을 빌어서 또 미국 측에 전달하는 간접 효과도 있겠죠. 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또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쟁점들이 있습니다만, 국민의힘은 기본적으로 검찰 수사권을 주자는 입장이지만, 그러나
그와 관련해서 부분적으로는 또 국민들 입장에서 경청할 만한 것도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예. 대통령 입장에서는 경청의 모드, 경청의 스탠스 속에서 협치의 의지도 국민들에게 알리고 또 이름으로써 정치가 다시 복원되고 있다 하는 것이 국민들에게 여러 가지로 안심을 주는 막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다고 보고요. 네. 특히 이제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한미 정상회담을 이제 계기로 해서 아직 사인은 남았습니다만 통상협상은 계속 뭐 진행형이라고 보고 크게 보면은 이제 다른 모멘텀 즉 민생, 국내 민생을 좀 더 챙길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도 야당 대표가 현재의 민생을 어떻게 보는지 또 물가 문제가 일부 진정은 됐습니다만 근본적으로 물가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야당의 입장이 무엇인지 또 여당으로서 야당 대표에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입법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서는 반드시 좀 협조를 해달라든지 네. 또 소상한 또 야당 대표가 갖지 못한 정보를 공유를 함으로써 이런 정보가 구체적이고 신뢰성이 있으므로 야당 대표께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경청해 주시고 또 정부의 입장을 잘 이해해달라. 이름으로써 서로의 입장의 차이들이 좁혀질 수 있는 예. 이런 소위 이제 협치의 모멘텀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야당 대표는 가감없이 본인이 하고 싶은 말 잘 전달하고 예. 그러나 대통령께서도 입장은 듣되 또 여야가 함께 합의해야 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또 국회로 넘기더라도 네. 아마 책임 있는 또 정부가 해야 될 답변이라든지 조치 또 일부 부분에서는 야당의 건전한 비판에 대해서는 지적에 대해서는 수용할 수 있는 예. 좀 그런 성과적인 회담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예. 장동혁 대표로서는 이제 야당 대표와도 함께 얘기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고 또 따로 대통령과 한 30분 정도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마련이 된 건데 그렇습니다.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을까요? 제일? 네, 우선은 압수수색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 바로 어제 그저께죠. 목요일 날 국회에서 대규모 규탄 대회까지 비를 맞으면서까지 아주 비장한 지금 화면에 나오죠. 저 압수수색은 글쎄요. 당사를 압수수색해서 이른바 500만 당원, 물론 전 당원도 있었습니다만은 그것을 시도를 해서 불발이 됐죠. 바로 엊그저께 또 국회 내에 원내대표실, 원내 행정국을 또 들이닥쳤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들이 원하는 것을 갖고 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만은 자, 이제 정말 초유의 일이 아주 다반사처럼 일어나는 정치의 뉴노멀 현상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여야 대표가 악수를 언제 하느냐가 뉴스의 탑으로 지금 관심을 끄는 그런 것도 뉴노멀의 일종이죠. 이전에 정치사에서는 볼 수 없는 문제입니다. 네. 아까 우리가 다뤘지만 간사 선정을 아예 법사위원장이 거부를 하는 그런 것도 이른바 초유의 일이 바로 그냥 당연하듯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이 국민의힘의 압수수색 문제 이것은 장동혁 대표가 대통령의 별도 회동회 때 얘기를 하든 아니면 여야 지도부 회동에서 얘기할 상당히 주요한 그런 그 의제로 이 언급이 분명히 될 걸로 저는 예상을 합니다만은 글쎄요 지금 미국의 어떤 조지아 수백 명의 한국 이 근로자들이 체포가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요. 이거 정말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조지아주뿐만이 아니라 엘레바마주라든가 한국 그 대기업들이 많이 공장이 있는데 수년 동안에 이들 그 노동자 근로자들이 당연하게 일을 하고 이 기업에 부를 창출하는 게 당연시 됐었는데 왜 하필 이 시간에 이 시점에서 그렇게 불법 체포로 문제시 되느냐? 바로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1,500 추가로 미국의 관세 협상에서 그 제공을 하지 않았습니까? GDP 대비에 일본에 비해서도 우리가 오히려 과중한 부담이 되는 상황에서 바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기업을 앞에서는 유하는 척하면서도 이른바 반시장적, 반기업적 그 입법을 폭주를 하는 상황에서도 당연히 의제 안건으로 돼 있으면서 아마 저는 이 후자는 대통령과의 1대1 회동에서 상당히 아주 그 직선적으로 얘기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저는 예상을 하는데요. 바로 이렇게 이 대한민국이 잘 되기 위해서 기업 또 성장 이런 강조를 하면서도
뒤로는 전혀 180도 다른 그런 그 입법 폭주 이거에 대해서는 이번 의제에서 가장 중요한 안건으로 다뤄야 저만되고 지금 준비를 많이 하는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국민의힘에서 원하는 이런 의제들이 주로 다뤄진다면 박창원 교수님, 대통령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어떻게 할까요? 국민의힘이 원하는 수준의 답변을 내놓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저 듣는 것만으로도 이번 회동에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되나요? 저는 뭐 악수 플러스 알파 정도는 나올 거다 이렇게 봅니다. 손악수 말씀이신 네, 거죠? 정청래 대표가 악수 예, 얘기하셨는데 네. 뭐 악수가 관심이 되는 게 사상 초유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니까요. 이런 적이 윤석열 있었나 싶을 대통령 정도로. 취임하고 2년 동안 예. 야당 대표와 언제 만나느냐가 2년 동안 초유의 일이었습니다. 그거 따지면 악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예. 그런 점에서 이재명 대표가 그 당시에 대통령이 당시에 당대표를 하면서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대통령하고 한번 얘기를 하고 싶다는데 예. 야당 대표를 단 한 번도 안 만나주니 네. 오죽 답답했겠습니까? 그 20분 걸릴 거리를 700일 걸려서 왔다. 그렇죠. 그 얘기 그 마음을 말씀이신 거죠? 이재명 대통령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예. 정청래 대표와 악수하는 장면 플러스 네. 뭐 사실은 검찰 개혁이나 이런 거에서 뭐 합의를 이뤄내는 건 불가능합니다. 네. 그럼 뭐 대통령이 아니라 대통령 할아버지라도 못하는 일이에요. 그럼 할 수 있는 게 뭐냐? 대선 끝나고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지난 대선 때 여야 후보가 각 정당의 후보가 공통으로 공약한 사항들이 있을 겁니다. 민생과 관련되고 경제와 관련된 것들. 윤석열 정부 때도 여야가 극한으로 대립했을 때도 이런 부분들은 우선적으로 처리하자. 이런 합의가 이루어졌었고요. 또 여야 간의 어떤 정례적인 만남 이런 것도 제안이 될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이 첫 만남이 끝만남이 아니라 예. 앞으로 공통 공약을 갖다가 국회가 먼저 처리를 하고 네. 또 대통령도 행정부도 적극 지원하고 또 이 일을 위해서 여야 간의 정기적인 회동 그리고 대통령과의 어떤 안정적인 만남 이런 것들이 아마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적극적으로 야당을 함께하는 모습을 만들기 위한 네. 그런 그 이야기들이 많이 나올 거고요. 장동혁 대표가 이 부분을 얼마나 이제 받아들일 수 있을지 이 부분이 굉장히 저는 관전 포인트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악수 얘기를 해주셨는데 설마 내일 모레 이제 다 같이 만나는 자리에서 여야 대표가 악수도 안 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된다면은 약간 좀 씁쓸해질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손만 잡았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잖아요. 진짜 손을 잡고 이번 회동을 계기로 앞으로 여야가 협치를 이뤄 나갈 수 있을지, 소통을 해 나갈지 이 부분이 관심인데 어떻게 더 좋아질 거라고 보십니까, 관계가? 협치라는 것은 일방의 양보가 필요하지만 국회에서 균형이 있을 때 예. 어느 일방이 의사결정권이 없을 때 가능한 것이고 예를 들어서 민주당이 140석, 국민의힘이 130석, 그리고 무소속이 20석 그 정도면 협치가 가능합니다. 그것이 황금 분할이고 서로 양보하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고 지금 국회의 어떤 구성을 보면은 협치가 불가능한 구조로 돼 있고 민주당이 180석이고 범여권을 하면은 192석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할 수 있는 것은 24시간 하루짜리 필리버스터 그리고 개안 저지 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민주당이 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협치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민주당이 지금까지 하는 걸 보면은 방송법, 노란봉투법, 노동법, 검찰 해체법 이런 것들 일방적으로 다 통과가 시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날의 칼을 가지고 지금 국정을 운영한다고 생각이 들고 국민의힘이 압수수색하고 내란 특검이 전방위적으로 의원을 앞으로 계속 소환을 할 텐데 사정의 칼날은 국민의힘을 겨누고 있습니다. 재기불능으로 만들고 내년 지방선거에 손쉽게 내란 프레임으로 승리하겠다는 전략이고 그리고 포용의 리더십을 이재명 대통령이 보이는 것은 국민을 향해서 손을 내미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면에는 소위 말해서 구밀복검이라는 그런 단어가 정치의 어떤 그 비정함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한시라도 안심을 할 수가 없고 지금 이미 법적으로는 거의 많이 넘어가 있습니다. 민주당 뜻대로 모든 법이 물론 이제 개헌도 국정의 제1과제로 추진한다고 하기 때문에 개헌도 이것이 끝나고 내년 지방선거가 끝나면 바로 내년 2월 지방선거 전에 개헌 로드맵을 해서 개헌을 지방선거와 연계시킬 가능성도 상당히 크다. 그렇게 봤을 때 앞으로 야당으로서 국민의힘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저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장동혁 대표랑 이재명 대통령이랑 영수회담을 한다 하더라도 특별한 그래 앞으로 여야가 주기적으로 만나서 국정에 협의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다
모든 법, 민주당이 추진하려고 했던 모든 법이 다 이미 통과돼 있지 않습니까? 민주주의는 법치 국가인데 법이 이미 상정된 상태에서 그 법으로서 나라를 통치하는 것이지 대통령이 말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들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그런 어떤 보수와 진보가 같이 가는 그런 어떤 헌법적 질서가 깨지고 있는 그런 위험 신호가 상당히 지금 노출되고 있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협치를 하려면 이 좋은 관계가 회동 후에 이어지려면 거대 의석을 가진 여당의 큰 양보가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이에요. 글쎄 뭐 그렇습니다. 당연히 이제 대통령께서 양보를 사실 한 셈이죠. 야당 대표와 1대1로 단독으로 또 만나겠다 한 것은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이제 파격적으로 요걸 다 들어준 거지 않습니까? 아, 파격적인. 그렇죠. 그렇고 또 이제 만나서 뭐 이야기해도 소용없더라. 라는 말을 나중에 또 야당 대표에게 들으면 예. 이후에 대통령과 또 야당 대표 만나는 데 장애가 되기 때문에 네. 뭐 개혁의 문제 또 민생의 영역에서 대통령이 일정하게 야당 대표에게 뭐 부분적으로 수용하는 막 그런 점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고요. 네. 다만 제가 이 대목에서 야당에 주문하고 싶은 것은 대통령의 협치에 저는 이렇게 확고합니다. 앞으로도 저는 뭐 상당히 지켜질 것이라 보는데 야당이 좀 더 건전한 보수 정당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기를 바란다. 한마디로 저는 한길씨와는 좀 결별하고 멀어져가는 과정의 한 가운데에서 대통령과의 만남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이것은 합리적인 보수 정당으로 국민의힘이 다시 돌아온다는 진표일 뿐만 아니고 이렇게 협치를 하고 국정의 어떤 동반자로서 건전한 비판 세력으로서 남는다는 것은 결국은 국민의힘의 지지도가 올라가는 모멘텀을 만들기도 하고 또 장동혁이라는 한 정치인 대표가 개인적으로도 국민들에게 긍정적으로 각인될 수 있는 또한 효과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전당대회의 정치적 관성에 따라서 지금까지 뭐 이재명 정부를 끌어내리겠다든지 정권의 수명이 단축될 것이라는 이런 가격한 어떤 주장에서 이번 그 회동을 계기로 해서 뭔가 합리적이고 또 중도적인 국민들도 좀 의식하는 그런 정치의 복원을 야당도 동참하는 그런 계기가 되는 중요한 만남이 되면 좋겠다. 그런 면에서 그런 점이 된다면 앞으로 더 생산적인 정치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국민의힘의 체질 개선도 필요하다라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조국 혁신당이 최근에 성비위 의혹 사건에 휘말렸는데요. 관련 영상 보시고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제가 마주한 것은 동지라고 믿었던 이들의 성희롱과 성추행 그리고 괴롭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외면하거나 모른 척하던 시선들입니다. 사건이 접수된 지 5달이 되어가는 지금까지도 당의 피해자 지원 대책은 그 어떤 것도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제가 더는 기다릴 수 없음을 그리고 떠날 수밖에 없음을 확신하게 된 이유입니다. 조국 전 대표께도 여타 다른 입장은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지 않는 이 침묵도 제가 해석해야 될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미정 대변인 탈당 기자회견 어떻게 보셨습니까? 당내 성비위 문제 알고도 침묵하신 게 맞으세요? 사면 이후에 아무 입장 안 낸 거에 대한 피해자들이 실망을 느꼈다는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면 이후에 당사 오셔서 문제 해결된 때까지 지켜줘서 고맙다 이런 말씀 하신 적 있으세요? 강미정 대변인을 포함한 피해자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 드립니다. 이 사건으로 마음 다치셨을 국민과 당원 여러분께도 깊은 사과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온전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질 때까지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사죄의 말씀 드립니다.
예, 조국혁신당 지도부가 성비위 사건이 알려진 지 한 5개월 만에 이제 입장을 내고 사과를 결국에 했는데요. 당에서는 신고 접수가 되자마자 윤리위 회부하고 관계자들을 징계했다라고 했는데 피해자 측에서는 당의 대처가 굉장히 미흡했다라면서 이제 당 대변인을 맡았던 분이 탈당을 그렇습니다. 한 거잖아요.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당에서는 글쎄요, 그 정도로 손반방이 그 사후 처리를 해놓고서 모든 게 다 끝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참 그렇습니다. 이 조국 전 대표를 네 글자로 얘기를 하면은 아마 많은 국민들이 아실 겁니다.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안 따라갈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바로 이 성비위 문제에 이 대처하는 조국 전 대표의 모습이 똑같습니다. 자식 그 입시 비리할 때 이상으로 지금 상당히 비겁한 행동을 보이기 때문에 바로 지금 저 강미정 의원이 저렇게 기자회견을 하면서 울먹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른바 조국, 윤미향, 최강욱, 이른바 이 지난번 8.15 때의 사면복권 3종 세트가 글쎄요 한 달도 지나지 않아서 바로 이런 문제에 봉착이 됩니다. 얼마나 사면복권이 이 터무니없이 진행이 됐는지 한 달도 시간이 걸릴 필요가 없는 건데요. 참 따져서 한번 제가 듣고 싶습니다. 이른바 진보 세력, 진보 정당이라고 얘기를 하는 그분들이 왜 유독 성폭력, 성비위가 자주 발생을 할까요? 멀리 갈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박원순 전 서울시장 아주 기괴한 또 용어까지 당시에 유행했지 않습니까? 피해자 호소인이란 말을 만들어서 그 2차 가해를 했던 거 아마 정말 마음 아픈 그런 국민들이 이 당시에 굉장히 많으셨을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예. 뭐 오거돈 부산시장, 안희정 충남지사 이런 분들 얘기까지는 제가 안 하겠습니다만은 바로 이 자당의 대변인을 하는 이 성비위를 본인이 아프다 이거 해결해 주세요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당시에 조국 전 대표는 당원이 아니라서 그걸 상의를 했으면 사당화된 거 아닌가라고 권한대행이 얘기를 했는데요. 정말 그렇습니다. 이게 저렇게까지도 생각을 하는 많은 국민들의 건전한 상식과 그들은 정말 켜켜이 많은 그 거리감이 있구나 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내로남불 이거 이 조속히 시정하지 않으면은 저는 글쎄요 조국 전 대표 그다음에 조국 혁신당 또 민주당까지도 같이 초록은 동생이다라면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아마 국민들이 지금 지켜보고 계실 겁니다. 이게 비록 작은 일 같아도 정말 이 뚝이 구멍 하나에서 시작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뭐 여론조사 수치 조금 올라갔다고 자만하실 것 같은데 바로 이런 것들의 대처 국민들은 지금 눈여겨보고 계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조국 전 대표가 이번 사안에 대해서 침묵한 건 아니냐라는 논란에 대해서 지도부는 그 당시엔 당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뭐 어떤 역할을 할 수 없었다라는 거잖아요. 조국 혁신당과 조국 전 대표는 별개로 볼 수 있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하셨거든요. 물론 뭐 조국이라는 한자는 다르지만. 네. 저는 뭐 조국혁신당이 사실은 사건을 대하는 자세나 예. 조국 전 해명하는 과정에서의 자세에 굉장히 큰 문제가 있었다라고 뭐 비판받을 건 비판받아야 된다고 네네. 봅니다. 사실은 성비위와 관련된 직장 내 괴롭힘 문제는 여기에 문제의 본질은요. 예. 법적으로 가해자 징계하는 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피해자의 명예를 보호하는 것 그리고 피해자의 명예를 보호하는데 공감대를 만드는 것 예. 이게 사실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가장 본질의 문제거든요. 모든 뭐 이거는 정당을 떠나가지고 이념을 떠나서 진영을 떠나서 우리가 이제 성비위 관련 사건이 발생했을 때 제1의 원칙이 피해자의 명예를 지켜주는 거예요. 네. 여기서 벗어나기 시작을 하면은 이게 이제 스텝이 꼬이는 겁니다. 이렇게 뭐 가해자 징계했고 외부에다가 진상 규명했고 우리 할 거 다 했는데 뭐가 문제냐? 하지만 뒤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나? 그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던 이게 강미정 전 대변인뿐만 아니라 또 다른 피해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과 관련된 것도 같이 좀 처리해달라. 그리고 그랬는데 이 문제 제기한 사람들을 오히려 좌천시키거나 입을 막은 그리고 내부에서 지금 뭐 검찰 개혁하러 바쁜데 이거 가지고 분란 일으킬 때냐 그러면서 입을 막은 게 본질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와서 이제 호미로 막을 일을 못 막아서 포크레인으로도 못 막는 상황이 되니까 조국 대표는 잘 몰랐어요. 네. 간 적도 없었어요. 그때는 뭐 이런 거예요. 그러면 피해자의 명예를 지켜주는 것도 실패했고
피해자의 명예보다 마치 조국 전 대표의 명예가 더 큰 것처럼 비춰지는 국민들에게, 그럼 이건 비겁한 변명으로밖에 안 들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사건의 본질도 문제지만 대처하는 자세도 미흡했지만 해명하는 그 과정에서 오히려 조국 전 대표를 갖다가 더 수렁으로 밀어넣은 거다. 그런 점에서 조국 혁신당이 정치의 출발점이 뭔지, 국민이 우선인지 아니면 조국 대표의 명예가 우선인지 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 조국 전 대표도 처음에는 제가 할 일 보고 급한 일 보고 9월 초에 봅시다. 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예. 검찰개혁 왜 합니까? 무고한 피해자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것도 검찰개혁의 한 이유거든요. 본인과 본인 가족이 없는 죄를 뒤집어 썼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렇게 해서 명예가 추락한 거를 막기 위해서 검찰개혁을 한다면 예. 강미정 전 대변인도 마찬가지거든요. 좀 그런 측면에서 조국 전 대표가 마음이 급한 건 이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2계단, 3계단 막 뛰어넘고 싶겠지만 정치를 초심으로 돌아가서 한 발짝 한 발짝, 한 계단 한 계단 공감하고 책임질 부분은 같이 공감하고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한데 네. 그땐 나 당원 아니었어요. 책임질 자리에 있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회피해서는 정치가 본질이 벗어나는 거다. 그런 점에서는 조국혁신당이 본질을 놓치다 보니까 조국 전 대표도 어떤 그 개혁, 혁신의 본질을 놓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네. 저는 초심으로 다시 돌아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조국 전 대표도 이제 침묵을 이어오다가 뒤늦게 SNS를 통해서 입장을 밝히기는 했잖아요. 뭐 지도부가 한 내용과 비슷한 맥락인 것 같기는 한데 사과가 충분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사과뿐만이 아니고 조국 전 대표는 리더십의 위기를 맞았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조국 혁신당도 마찬가지로 존립의 위기를 맞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 것이 피해자의 절규를 외면하고 이거에 대해서 국민은 실망하고 피해자는 절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보적 가치가 뭡니까? 여성과 약자 보호가 진보적 가치인데 네. 여기에 방기하고 있다는 이것에 대해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지도자로서 적극 나서지 않았다는 것은 지도자로서의 어떤 가치 그리고 입지 이것이 상당히 흔들릴 가능성이 큰데 왜냐하면 김선민 대표 대행은 사건 접수 당시에 조국 전 대표가 수감 중이었다는 것만 강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강미숙 전 조국혁신당 창당준비위원장은 장문의 글을 또 올렸습니다. 올려가지고 본인이 피해자 대리인을 사임한 시점인 7월 17일 옥중 조국 전 대표에게 장문의 서신을 보냈다고 이미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조국 전 대표가 여기서 다 알고 있었고 그리고 8.15 사면된 조국 이거에 대해서 아무런 대응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페이스북 등에서는 선거관리 메시지 많이 16번 정도 올렸고 그러나 여기에 피해자로 지명한 2명 가운데 1명은 제명이 됐고 예. 1명은 신모 전 조국혁신당 사무총장은 예. 당원권 정지 1년만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민정수석이 그때 조국이었고 민정비서관 백원우 특별감찰반이 신모 사무총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소극적으로 대처한 것이 아닌가 예.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더 네. 비판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예. 조국 전 대표가 이제 막 사면되고 정치 활동을 시작하려던 막 재개하려던 이 시점에 약간 위기를 맞았다라는 거거든요. 앞으로 조국 전 대표의 행보에 대해서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예, 조국 대표나 조국 혁신당 전체가 상당한 위기, 아주 근본적인 위기를 맞았는데도 더 큰 위기는 이렇게 큰 위기가 왔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시각에서 오히려 더 큰 위기를 맞고 있다. 저는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결국은 조국 전당 대표가 이 문제를 아주 근본적이고 책임 있는 조치 그리고 우선 국민들께 진솔한 사과부터 해야 된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전국에 출소 이후에 강폭 행보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자기 집에 불나는 것을 모르고 이 사태를 크게 네. 키운 자신에게도 있다 책임이. 진솔한 알겠습니다. 사과부터 하는 것이 중요하다 네. 생각합니다. 예, MBN 토요 와이드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